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가식 덩어리, 아니 뻔뻔 덩어리를 대차게 몰아낸 노년의 여성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상대하기 싫은 게 바로 가식 있는 사람들,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이 제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참 험난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다행히도 그 가식, 뻔뻔 덩어리를 저는 단박에 물리칠 수 있었고 지금은 그저 진실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답니다. 제가 물리친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남편과 일찍이 결혼해 아들과 딸을 낳아 둘을 잘 키워냈어요. 둘 다 성실한 애들이었기에 아들도 회사원으로 취직을 잘하고 제 딸은 교도관 공무원으로 나라 일을 하는 아이로 크게 되었죠. 제 남편은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산 사람인지라 자식들의 교육을 굉장히 엄하게 했어요. 물론 좋은 아빠였기 때문에 놀아줄 땐 아주 확실하게 놀아주던 탓에 그렇게 혼이 나면서도 우리 애들은 자기 아버지를 많이 좋아했었죠. 특히나 제 남편은 아이들에게 효와 예절에 대해 많이 강조를 하면서 키웠어요.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본인한테도 버릇없이 하면 가감없이 사랑의 매를 들거나 벌을 세우며 훈계를 톡톡히 했죠. 그 덕에 우리 애들은 바른 애들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하기에 그게 제 자부심이기도 했어요. 애들을 장성하게 잘 키우고 나니 이제는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제 아들 녀석이 먼저 장가를 들겠다고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차많이 예뻤습니다. 얼굴도 예쁘장하지만 상냥한 게 따뜻해 보이는 아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나 제 남편에게 싹싹하게 잘했었어요. 한 번은 결혼 전에 아들 커플과 함께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 좀 추워했더니 당시에는 예비 며느리였던 애가 자기가 끼고 있던 장갑도 벗어주고 목도리도 칭칭 감아주더라고요. 그때 그게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그 이후로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결혼을 허락했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들 부부하고는 잘 지냈었죠. 특히나 며느리는 저희 집 가까이에서 살면서 자주 왕래를 했었는데 며느리는 저희 집에 반찬도 많이 해서 가지고 오고 또 제가 하는 음식도 맛있다면서 많이 가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잘 지냈던 거였죠. 근데 며느리는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둘이 결혼을 시킬 때 며느리네 집안이 많이 힘들었어요. 안사도는 며느리가 12살 때 이미 세상을 떠났고 사도는 길거리에서 구두방을 운영하면서 그 돈으로 겨우 외동인 며느리를 먹여 살렸던 거였죠. 그렇다 보니 결혼을 할 때 사돈 쪽에서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도와주고 며느리와 아들이 대출을 받아 나머지를 채워서 결혼을 했었죠. 근데 며느리가 그때 당시 결혼을 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집이 보잘것도 없고 이렇게 돈 없고 가난한데도 선입견 가지고 보시는 게 아니시라 선뜻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 일찍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의 품이 너무 그립고 필요했거든요. 근데 저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신 어머님 보면서 이런 게 바로 엄마의 품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앞으로 결혼하면서 어머님께 정말 잘할 거예요. 진심을 다해 효도하면서 살게요. 그래, 돈이 없는 게 죄가 아니잖아. 네가 얻고 싶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걸 누굴 탓하겠니? 돈은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는 법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에 기죽지 말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봐. 내가 힘없고 능력은 없지만 앞으로 네 엄마로서 내가 든든하게 서 있어 주마. 그럼 힘들 때마다 언제든 와서 기댈 수라도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집에 시집 와줘서 고맙다, 우리 며느리.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 진짜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집안에 시집 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며느리는 울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런 며느리를 안아주며 한참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뒤로 더 며느리와는 가까워져서 둘이서 친하게 지냈어요. 목욕탕도 같이 다니면서 등도 밀어주고 둘이서만 나가서 외식을 할 정도로 우리 둘은 각별한 고부지간이었죠. 그리고 며느리는 명품 중고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가 시간이 날 때면 거기로 가서 며느리와 같이 한참 수다도 떨고 가게도 같이 봐주고 했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딸이 다 질투를 할 정도였어요. 희한하게도 제 딸은 며느리를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적대시하길래 제가 한 번은 딸한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죠. 얘, 너 니네 새언니한테 왜 그렇게 못되게 굴어? 새언니가 얼마나 나한테도 잘하고 니네 아빠한테도 잘하니? 너랑도 잘 지내고 싶어 하는데 왜 자꾸 넌 새언니한테 못되게 하는 거야? 그럼 못 써.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 몰라. 난 새언니 마음에 안 들어. 사람이 가식적이야. 그래도 엄마한텐 잘하니까 내가 그나마 이만큼 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나 새언니 보지도 않았어. 하여튼 난 새언니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엄마나 새언니랑 잘 다니세요. 그리고 둘이서만 데이트하지 말고 엄마 나랑도 좀 데이트해주고. 내가 딸이지 새언니가 딸이야? 아이고, 우리 딸 그게 또 서운했어? 알았다, 알았어. 우리도 조만간 데이트하자. 이참에 여자들끼리 모여볼까? 아, 싫어 그건. 나 새언니 싫다니까. 나 참 별난 애다 보네. 왜 그럴까 정말. 저는 극도로 며느리 싫어하는 딸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머지않아 저는 알 수 있었고 너무나 아프고 뼈저리게 며느리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었죠. 아들도 딸도 다 결혼을 하고 손주들까지 잘 보면서 저와 남편은 뿌듯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특히나 남편은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을 하고 나서는 저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좋은 남편의 역할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 영원하기만을 바랬죠. 하지만 그건 저의 너무나 큰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75세가 되었을 때 병이 생기게 되면서 2년 만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거든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 건강하던 양반이 병의 한순간에 무너지더니 점점 쇠약해져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인생의 허무함까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발 남편이 병을 이기고 살았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바람에도 남편은 결국에는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남겨지게 되었죠. 한동안은 남편이 없으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영정사진을 붙들고 혼자서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여보, 거기는 어때? 이젠 안 아프고 건강한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아마도 내가 없어서 당신도 심심하지 않을까 싶어. 난 너무 외로워. 당신이 없으니까 심심하고 외롭고 쓸쓸해. 나도 당신한테 가고 싶은데 이 집이 이렇게 넓고 쓸쓸했었나 쉽게 외롭네. 여보, 보고 싶수. 이렇게 저는 눈물로 지새우는 날이 많았죠. 반평생을 거의 함께했던 남편이 떠나버리고 나니 굉장히 우울하고 외로웠습니다. 항상 남편이 제 옆에 있는 게 당연했는데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 옆자리가 너무나도 쓸쓸하더군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 아들네 부부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해주었어요. 그건 바로 합가 제안이었죠. 어머님, 요즘 두 분이서 같이 지내시다가 혼자 지내시려니 많이 쓸쓸하고 외로우시죠? 집에 있는 것도 많이 적적하실 테고.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저희랑 합가하시는 거 어떠세요? 아무래도 저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걱정되었던 게 어머님 혼자서 외롭게 지내시는 거였는데 요즘 보니까 정말로 그래 보이셔서 마음이 영 안 좋더라고요. 아이고, 그게 느껴졌니? 나도 이 생활에 적응하고 살아야 하는데 워낙에 너희 시아버지랑 같이 산 세월이 있다 보니 마음처럼 잘 안 되긴 하더구나. 그래서 그렇게 티가 났나 보네. 그러니까요, 어머님.
근데 억지로 이 생활에 적응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저희랑 같이 지내세요. 저희 집엔 어머님이 예뻐하시는 손주들도 다 있으니까 오히려 어머님께도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합가를 제안하는 며느리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집 와서 지금까지 싹싹하게 저를 대하고 며느리 노릇을 잘 해주었던 아이인지라 이 마음이 더 진심으로 느껴져 감동스럽기까지 했죠. 근데 그 감동이 순간적으로 의문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어서 벌어졌습니다. 그건 바로 며느리가 추가적인 제안을 해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요,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사시게 되면 그 집은 이제 팔아도 되잖아요. 더 오를 가치도 없는 아파트인데 묶어놓고 있지 마시고 바로 팔아서 그 돈 저희한테 좀 주시는 거 어떠세요? 그럼 어머님도 저희랑 같이 사셔서 좋고 저희는 그 돈으로 살림에 보태서 여유가 생겨서 좋고요. 제가 보기엔 너무 좋은 제안인데 이거 완전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닌가요? 며느린 저에게 너무나 좋은 제안이라며 이야기를 해왔지만 솔직히 돈 얘기를 꺼내니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경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뜻 알겠다는 소리가 안 나오더군요. 애미야, 네가 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해준 건 고마운데 그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구나. 아무래도 그 아파트 팔고 나면 그 돈이 적지도 않을 것이고 그 돈 가지고 너희만 줄 게 아니라 둘째도 있는데 여러모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잖니. 어머님, 그래도 장남이고 저희가 같이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고려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돈을 다 떠나서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혼자 계시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정말 얼마나 끔찍해요. 물론 그러기엔 아직 창창하고 젊은 나이이시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 일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를 잘 해보세요. 며느리는 끝까지 제 걱정을 하며 같이 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며느리 말도 맞았기 때문에 저는 장남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죠. 근데 그냥 들어가 그 아파트 값을 주는 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닌 것 같아서 조건을 하나 내걸었어요. 그건 바로 효도 계약서였죠. 우리 늙은이들 사이에서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줄 때 유행이었던 이 효도 계약서 생각이 문득 들면서 저는 이걸 쓰고서 아파트 값을 주는 걸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처음에 아들 부부는 이게 뭔지도 몰랐는지 당황해 하더라고요. 내가 너네 집으로 들어가고 지금 나 살고 있는 아파트 팔아서 나오는 값 너희한테 주는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집값 주면서 효도 계약서 한 장 써야겠어. 네? 효도 계약서요? 그게 뭐예요? 요즘 우리 늙은 부모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건데 말 그대로야. 내가 살아서 있는 동안에 내가 물려준 재산에 대해서 너희들이 함부로 할 수 없고 언제든 내가 달라고 하면 돌려주고 또 나한테 어떻게 효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계약서라고 보면 된다. 어머님, 그게 어떤 것인진 이해는 했는데 근데 설마 저희를 못 믿으셔서 그거 쓰시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 너무 서운해요. 아니야. 너희를 못 믿기보단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니.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해둘 건 확실하게 해두자는 거지. 그거 쓰고 공증까지 받아서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내가 너희 집 들어가서 살고 그 아파트값 너희한테 주는 것으로 하마. 네, 어머님 그럼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께서 그 효도 계약서를 써야지만 마음이 편하시겠다면 저희가 당연히 써드려야죠. 그렇게 해서 저는 아들네 부부와 함께 효도 계약서를 쓰고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나니 3억이었고 그 3억을 보내주고서 저는 아들네 집에 들어갔죠. 노년에 이제는 2명의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살아야겠다 싶어 설레는 마음이 컸답니다. 그리고 처음 우리 집에 시집와 지금까지 한결같이 싹싹했던 며느리와도 더 잘 지낼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어 기대에 부푼 마음에 들어가
아들네 부부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얼마 안 되어 바로 무너져 버렸고 얼마 안 돼서 처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들어가서는 괜찮았습니다. 처음 한 달까지는 그래도 며느리도 저한테 잘했고 아들이나 손주들과의 관계도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근데 한 달이 딱 지나고 나니까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고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모두 며느리로부터 오기 시작했고 저한테 그렇게 잘했었던 며느리는 점점 저를 대하는 태도가 이상해졌거든요. 한 번은 아들 부부가 일하고 오느라 제가 손주들 저녁을 챙겨주고 아들 부부도 밥을 뒤늦게 퇴근해서 먹게 되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저녁 시간대면 항상 같이 들어와 밥을 먹곤 했었는데 그날따라 둘 다 늦을 것 같다며 저한테 애들 저녁을 차려달라고 했죠. 어려운 일도 아니어서 저는 밥이나 반찬, 국 등을 다 만들어 손주들한테 먹이고 나중에는 아들네 부부가 들어왔을 땐 제가 만들어 놨던 걸 차려줬죠. 근데 그때 저는 아주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 이유는 벼랑간 제가 차린 밥을 먹던 며느리가 숟가락을 탁 하고 식탁 위에 던지다시피 내려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물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들려오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애미야, 왜 그러냐? 밥 먹다 말고 숟가락은 왜 던져? 어머님, 음식들이 왜 죄다 짜요? 설마 우리 애들한테도 이렇게 짠 음식을 먹이셨어요? 응? 음식이 짜다고? 이상하다. 음식이 짜진 않았었는데 애들도 맛있다고 잘 먹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먹으니까 완전 소금통이 따로 없구만. 어머님, 이제 나이 드셔서 입맛 손맛 바뀌시는 건 잘 알겠는데 적당히 해야죠. 애들한테 짠 음식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요? 앞으로 어머님 밥 차리지 마세요. 아니지. 앞으로 음식 하루에 2가지씩 만드시고 그때마다 저한테 검사 받으세요. 앞으로도 어머님이 이렇게 저 대신에 애들 밥 차려줄 때 많으실 텐데 그때마다 음식 이렇게 만들어서 애들 줄 거라고 생각하면 저 진짜 용납이 안 되니까 매일 음식 만드는 거 연습하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황당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심지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얘가 지금 제정신인가 싶었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얘, 아무리 그래도 네가 내 선생이냐? 네가 내 부모야? 어디서 감히 아랫사람 훈계하듯이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 난 그건 못한다. 내가 음식을 알아서 만들면 만들었지 너한테 매일 반찬 2개씩 만들어 검사받는 일 따윈 못한다고. 이게 바로 며느리와의 첫 번째 신경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단순히 시작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그 뒤로부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싸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점점 며느리는 더 심각하다 못해 못돼 처먹은 성격으로 바뀌어갔고 거기에서 저는 날마다 저를 지켜내느라 용을 써야 했죠. 또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답니다. 애들 부부가 워낙에 바빠서 제가 집안일을 같이 거들어줬는데 그때 빨래를 제가 잘못해 이염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하필이면 이염된 옷 주인이 다름 아닌 며느리 것이었죠. 역시나 며느리는 난리가 났고 저한테 또 겁없이 따져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니 진짜 눈이 어떻게 되셨어요? 아니면 벌써부터 노망이라도 나신 거예요? 도대체 빨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옷이 얼마나 비싼 옷인 줄이나 알아요? 이거 이제 빠지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진짜 짜증나. 제발 시키지도 않은 짓 하지 마세요. 그냥 두시라고요. 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노망이라니? 너 지금 이 시애미한테 하는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내가 실수를 좀 했다고 그렇게까지 역정을 낼 일이냐? 응? 내가 그렇게 만만하고 우스워? 그깟도 내가 다시 사주면 될 거 아니야? 무슨 수로요? 저 옷 비싸다고요.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옷을 다시 사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돈이 없는 이유가 왜인지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니 정말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죠. 뭐? 돈이 없어?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 옷 하나 물어줄 돈이 없을까? 누굴 그지로 아냐? 저는 며느리의 말에 너무나 화가 나 당장 방으로 들어가서 미리 뽑아놓고 쓰고 있었던 현금 중 10만 원을 딱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 면상에다가 그걸 뿌려버렸어요. 자, 얘따.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깟 옷 하나 살 돈 없을 것 같으냐? 너한텐 더 주고 싶어도 아까워서 못 주니까 이걸로 네 옷을 새로 사 입든 아니면 그 주둥아리 좀 어디 가서 고쳐오든 알아서 해라. 전부 다 꼴 보기 싫다만 나는 이 그 막대 먹은 주둥아리가 제일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거나 고쳐와. 어디서 싸가지 없이 지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말을 해?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을 했고 며느리는 제가 자기에게 돈을 뿌려버리니 자존심이 꽤나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강하게 나가자 며느리도 더는 말을 못하고 분하다며 씩씩거리더니 곧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저는 돈이 있었습니다. 아들네에 3억 주고 나서 남편 퇴직금에 그동안 살면서 모았던 돈이 2억 정도 더 있었죠. 제가 아들네만 3억을 주는 게 미안해서 딸한테 이 남은 2억을 주려고 했더니 딸은 왜 이걸 벌써 주냐면서 저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살면서 필요한 데 많을 텐데 그때 쓰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걸 모르는 며느리가 이렇게 못되게 나온 거예요. 근데 더 어이없는 건 아들놈이었습니다. 눈치만 살살 보던 아들놈이 그 10만 원을 주어 자기 주머니에 챙기려고 하길래 말했죠. 이 싸가지 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넌 네 애미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챙길 여유가 있냐? 하나같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것들 같으니라고.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눈치 없이 구는 아들 녀석을 혼내키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 저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맛보아야만 했죠. 그렇게 전쟁 같은 3개월을 아들네 부부집에서 보내면서 저는 너무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지 정말 개탄스럽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이내 그보다도 더 개탄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저는 한순간에 몰락해버리고 말았어요. 며느리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던 중에 3개월을 그렇게 지나고 있을 때 갑자기 아들 녀석이 저를 부르더군요. 그리고는 거실에 앉아보라고 하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죠. 엄마 좀 앉아보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뭔데 그러냐? 그냥 툭 까놓고 얘기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아내가 생각이 바뀌었대요. 더 이상 어머니 모시고 싶지가 않대요. 어머니랑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고 이대로 같이 살았다간 제 명에 못 살 것 같다면서 그냥 떨어져서 살자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에서 그냥 나가주세요.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 녀석 입에서 저더러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 나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뭐 이놈아? 너 나 그렇게 자신 있게 모신다고 하더니 이제 고작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겨우 여기까지 와서 나더러 집을 나가라고 해? 이 천하의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럼 나 그냥은 못 나간다. 절대로 그냥은 안 나가. 내 3억 다시 내놔 이놈아. 내가 준 돈 다시 내놓으라고. 저는 억울한 마음을 금치 못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들 녀석이 더 뻔뻔하게 나와 저를 경악스럽게 하더라고요. 아, 어머니, 치사하게 왜 이러세요? 그거 어차피 나중에 저한테 물려주실 돈이었잖아요. 그냥 미리 상속했다 생각하시고 깔끔하게 나가세요. 그리고 주미 있잖아요. 저보다는 딸이랑 같이 사는 게 더 나으실 테니 주미한테 가세요. 우린 더는 이제 어머니랑 안 맞아서 못 살 것 같아요. 특히나 아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보는 저도 둘이 너무 상극이라 볼 때마다 답답하고 불안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갈라서세요. 뭐? 네가 지금 그게 나한테
이 애미한테 할 소리야? 돈 안 줄 땐 돈 달라고 어머니 하더니 지금 네가 네 아내 한마디에 날 내쫓아? 그래, 너 두고 보자. 어디 두고 봐.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 엉엉 울면서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딸하고 통화를 하니 딸이 저를 데리러 왔죠. 그러면서 딸은 오자마자 냅다 자기 오빠한테 따지며 엄청 크게 싸워댔어요. 야, 네가 인간이야? 엄마한테 받아 처먹을 거 다 처먹고 이제 와서 엄마를 내쫓아? 야, 네 아내 어디 갔어? 네 마누라 어디 갔냐고? 지금 일하고 있지 뭐하고 있겠냐? 야, 이 오빠한테 개기지 말고 그냥 조용히 니네 엄마 모시고 나가라. 어떡하냐? 나도 살아야 하는데. 생각을 해봐. 내가 누굴 선택해야 할 것 같냐? 아내랑 어머니 둘 중에 선택을 하라면 당연히 아내를 선택해야지. 나도 가정이 있는 남잔데. 안 그러냐? 아내와 이혼할 순 없으니 차라리 더 나은 선택을 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모시고 나가라. 아들은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딸도 이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혀 했어요. 이때 제 딸도 제가 효도계약서를 쓰고 아들네에게 3억을 주고 이 집에 들어온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럼 어쨌든 너 엄마가 너네한테 준 3억 내놓으라고. 3개월 만에 내쫓았으면 이젠 도로 내놔야 할 거 아니야. 효도계약서도 썼잖아. 아니, 저건 순진한 거야? 멍청한 거야? 야, 그 종이 쪼가리가 무슨 법적 효력이 있겠냐? 어차피 그거 다 소용없어. 애들 소꿉장난처럼 그냥 써달라고 하니까 써준 것뿐이지. 무슨 놈의 효도계약서? 야, 됐고 빨리 모시고나 나가. 저는 정말이지 아들 녀석도 내가 알던 아들 녀석이 맞나 싶어 제 두 귀를 의심해야만 했어요. 저는 분하고 억울해 엉엉 울었고 딸은 도저히 제가 당하는 꼴을 못 보겠는지 쌍욕을 하고는 그 자리에서 나와 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죠. 저는 가는 내내 비통한 심정으로 울었습니다. 내가 그 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너무 서럽다. 서러워. 엄마 울지 마. 내가 어떻게든 그 돈 받아줄 테니까 울지 마. 그 인간들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아까워. 저를 달래주는 딸 덕분에 저는 그래도 그 힘겨운 시간을 버티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딸만큼이나 저에게 끔찍이 잘했던 사위 덕분에 저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받은 상처를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었죠. 사위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장가 왔을 때부터 말이 잘 없어서 불편하고 어색한 사위였는데 딸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보니 진국이 따로 없었죠. 사위는 제가 상심해 있어 누워있으면 조용히 밥을 차려놓고는 저를 불렀어요. 장모님, 얼른 나오셔서 식사하세요. 오늘 무국 시원하게 좀 끓여봤습니다. 뭐? 무국을 끓였어? 자네가? 네, 아내도 밖에서 일하느라 힘든데 어떻게 아내한테만 밥 차리라고 시킬 수가 있겠어요. 저도 열심히 요리하고 있습니다. 맛도 괜찮을 거예요. 제가 요리를 좀 잘하거든요. 아내가 장모님 묵국 좋아하신다고 해서 소고기 사다가 끓여봤으니 얼른 한 술이라도 좀 뜨세요. 그래, 고마워. 자네가 이렇게 좋은 사이였는데 왜 내가 그동안에 몰랐을까? 정말 고맙네. 고마워. 사위는 이렇게 저에게 잔잔하게 위로를 해주었고 사위는 잔잔하게 주었을지 모르지만 저한텐 그게 큰 위로가 되어 하루하루 상심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점점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며 지내고 있을 때 딸이 퇴근을 하면서 신나는 말투로 저에게 다가와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 돈 3억 다 받아낼 수 있어. 내가 효도 계약서 소송권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엄마 충분히 승소할 수 있대. 돈 준 지도 얼마 안 됐고 계약서에 분명히 엄마를 모시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 돌려받자, 엄마. 우리 물러서지 말자. 꼭 이기자, 엄마. 딸은 확신에 차더니 그때부터 바로 추진력 있게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해나갔습니다. 근데 정말로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5개월 만에 소송에서 이겨 그 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인간들은 뻔뻔하게도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아들네 부부를 보면서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네요. 아, 어머니, 꼭 이렇게까지 소송을 걸어야 했어요? 어차피 줄 돈이었잖아요. 어차피 줄 돈이었다니? 난 이제 너희한테 줄 돈은 없어. 그리고 앞으로 너 같은 아들도 필요 없다. 너 같은 며느리도 필요 없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이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같으니라고. 다시 날 엄마라고 생각하지 마. 나도 아들 하나 없는 셈 칠 거다 앞으로.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는 그들에게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때 사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길래 그 손을 잡고는 당당하게 나와버렸죠. 근데 거기에서 아들 부부가 3억을 저한테 돌려주던 시점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진짜 끝까지 상종 못할 인간이었어요. 저한테 돈을 보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어머니 아들 버리신 거 크게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요, 이 3억 돌려드리긴 하는데요. 제가 판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요. 더럽고 치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깟돈 금방 벌어요. 우리 명품 중고 매장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알아요?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님. 그냥 그 돈 받으시고서 맛있는 거 많이 사다 드세요. 아유, 짜증나 정말. 며느린 저한테 이 말 하나만 하고서 전화를 툭 하고 끊어버리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 호락호락하게 당하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곧장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했죠. 야, 이 삐리리야. 너 지금 어디서 이 시애미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너 그렇게 하다가는 바로 큰 코 다친다. 언젠간 네 인생 말아먹을 일이 생길 거다. 이 할망구가 어디서 막말이야? 그럴 일 없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말아요. 당신이나 딸한테서 버림받고 우리한테 다시 받아달라고 해도 그땐 아무 소용 없으니까. 끝까지 며느리는 막말을 퍼붓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며느리의 인성은 더러웠던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며느리는 저한테 잘했었기에 잘 몰랐었는데 딸네 집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 딸이 그동안의 며느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나 보더라고요. 저한텐 잘했을지 몰라도 딸하고는 완전히 상극이어서 둘이 많이 부딪혔었다고 했죠. 한 번은 제 딸이 교도소 공무원인데 교도소에서 근무를 한다는 걸로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었나 보더군요. 아가씨, 무슨 교도소에서 일을 해요? 그 범죄자들 모여있는 집단에서 일하고 싶어요? 나 같으면 가까이도 가기 싫을 것 같은데 아우, 직업이 너무 불결하잖아요. 직업이 너무 천한 거 아니에요? 같은 공무원도 급이 다르다던데 아가씨는 공부를 어지간히 못했었나 보네요. 뭐라고요?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아니,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사람이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저 봐봐요. 난 워낙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라서 지금 명품 매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가씨랑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내가 내 친구들한테는 아가씨 얘기도 못 꺼낸다니까요. 교도소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내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뭐라고 생각하긴요. 멋있다고 생각하겠지. 난 언니처럼 허세 있는 직업 안 가진 게 얼마나 좋고 다행인지 몰라요. 차라리 이런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게 낫지. 언니, 그리고 그거 명품 다 중고잖아요. 어디서 남이 쓰던 거 팔아먹는 주제에 말이 많어. 아우, 추잡스러워. 제 딸도 성격이 만만치 않아서 늘 당하진 않았지만 이런 식의 다툼이 잦았다고 했어요. 그동안에 저한테 왜 말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어차피 저한텐 잘하는 게 본인 눈에도 보여서 괜히 제 마음을 들쑤실까봐 말을 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산다고 했을 때도 며느리가 그래도 저한텐 잘하니까 안심하고 보낼 수 있었던 거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렇게 되고 나니 그 집에 보냈던 게 너무 후회가 된다며 딸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저런 대화들도 생생하게 들려주면서
며느리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정말 대반전이 일어나는 일이었죠. 저는 너무나 갑작스럽게도 며느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기가 막힌 소식이었죠. 그 소식은 아들 녀석에게서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놈이 저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번에 우리가 3억 돌려준 거에서 2억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뭐? 2억은 왜? 그렇게 나한테 못되게 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란 연락을 해? 양심은 있냐? 난 너네한테 줄 돈 10원어치도 없다. 어머니, 제발요. 아내가 지금 일을 좀 저질렀어요. 큰일 나게 생겼다고요. 여기에서 합의 못하면 아내 그대로 교도소에 들어가야 돼요. 뭐? 아니 무슨 일인데? 저는 며느리가 교도소에 들어가게 생겼다는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고 그 이후에 들려오는 아들의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건 바로 명품 중고 매장을 운영하던 며느리가 명품을 팔면서 손님들에게 장난질을 쳤고 그게 딱 걸려버린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고 처음에는 정직하게 장사를 하다가 나중에 한 번씩 가짜 보증서를 진짜로 위조를 해서 물건도 정말 진품 같은 가품을 가지고 와 손님들에게 팔았던 거였어요. 그게 한두 건이 아니라 무려 50건이 넘게 되었고 처음에는 한두 개 가지고 장난을 치던 게 점점 간이 커지니 결국에는 이렇게 큰 사고를 치게 된 거였죠. 그게 어느 고객한테 발각이 돼서 그걸로 인해 인터넷에서도 한번 기사가 났었다고 했죠. 인터넷 기사가 터지게 되면서 피해자가 하나둘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너도 나도 피해자라고 나오면서 제대로 큰일로 이어져 버리고 만 거였습니다.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기 시작하면서부터 며느리의 죄는 가볍지 않게 되었고 결국에는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어요. 한마디로 부정을 저지르면서 고객들에게 돈을 가로챈 거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용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무엇보다도 며느리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상당수가 일본인이었어요. 외국인들 중에서도 특히나 일본인들을 상대로 관광 온 사람들에게 물건을 잘 팔았었는데 며느리네 매장이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그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좀 탄 모양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괘씸한 짓이 인터넷으로 기사까지 나오면서 난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사기를 친 상황이라 며느리는 아무리 선처를 구하고 합의를 받아내도 어차피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 입장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며느리는 교도소 행도 피할 수가 없었지만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든지 그 보상액이 어마어마해서 돈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이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거부를 하니 이번에는 며느리가 직접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머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진짜 이러다가 평생 감방에서 썩을 수도 있어요. 어머님 손주들을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네? 야, 너 그렇게 팔았으면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돈 다 어쩌고 나한테 돈을 빌려달래? 어머님, 그게요. 그거 다 주식으로 날라갔어요. 제가 실은 그동안에 주식을 좀 했는데 그걸로 돈을 너무 많이 날려서 그래서 저 보증서를 위조해서 팔게 된 거예요. 나 참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넌 간이 뭐 몇 개라도 되는 거냐? 어쩌자고 그런 무서운 짓을 벌여? 난 모르겠다. 네가 저지른 일이니 네가 다 해결해. 잘못한 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난 너네들한테 빌려줄 돈 같은 거 없다. 이참에 교도소 들어가서 깊은 반성하고 새 사람 돼서 나와라. 안 돼요, 어머니. 제발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계속해서 애원하는 며느리를 외면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나 봤더니 피해자들하고 합의도 잘 되지 않고 그 사기 수법도 상당히 겁없이 강력하게 써먹었던지라 그걸 조사하는 경찰들까지도 입이 떡하니 벌어졌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며느리는 교도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대반전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제 딸이 교도소에서 일을 한다고 천박하다고 했었던 그 며느리가 바로 제 딸이 일하는 교도소로 수감이 된 거였죠. 제 딸과 며느리는 극적으로 교도소에서 마주쳤고 교정직 제복을 입은 제 딸과 수감자 옷을 입고 정면으로 마주친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 딸을 보자마자 깜짝 놀란 며느리는 자기 모습이 너무 창피했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는 아는 체도 못했다고 했죠. 그런 며느리 앞에 제 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나, 이게 누구야? 우리 잘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라던 우리 새언니 아니야? 아이고, 어디 보자. 지금 입은 옷도 명품이려나? 아니지? 가짜려나? 알 수가 없네. 어디부터가 진짜고 가짜인지. 어쩌다가 여기까지 들어오셨을까 그래? 제 딸의 조롱에 며느리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저 제 딸을 째려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당한 게 있었기 때문에 제 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죠. 어머, 왜 우실까? 근데 그 눈물은 진짜? 아니면 가짜? 아우, 통 알 수가 있어야지 말이야. 너는 모든 게 다 가짜네. 인생도 가짜, 하는 짓도 가짜.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하는 꼴 볼 때부터 알아봤어. 너는 그냥 인생이 다 가짜지 가짜? 아, 노래라도 불러줘야 하나? 우리 수감자님 주제곡 하나 정해줘서 볼 때마다 불러줘야겠네. 세상은 요지경 짜가가 판친다. 제 딸은 이렇게 며느리를 조롱하고는 한껏 비웃어주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거기에서도 아무 말도 못하던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고 했죠. 그 얘기를 전혀 모르고 있던 저는 집에서 사위와 같이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제 딸이 한껏 신이 나서는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엄마, 있잖아. 나 오늘 새언니 만났다? 세상에나, 언니가 내가 일하는 교도소로 들어온 거 있지? 나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도소 안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준 거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호탕하게 웃을 수 있었답니다. 특히나 그 세상은 요지경 노래를 불러줬다는데 누가 지 아빠 딸 아니랄까봐 아주 흥이 넘치게 복수를 해줬더라고요. 평소에 저희 남편이 노래도 곧잘 부르고 흥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피를 물려받은 우리 딸이 그렇게 호탕하게 행동을 했던 거였죠. 계속해서 그 교도소에서 마주치니 나중에는 며느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아가씨가 있으니까 좋네요. 아가씨도 좋죠? 나 여기 있는 동안에 잘 좀 부탁드려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봐요, 꿈 깨요. 어디서 친한 척이야, 재수없게. 딸은 그 뻔뻔함에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는 또 그 자리를 떠버렸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이후로 며느리와 딸은 가족 사이도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들 녀석이 자기 실속을 차리겠다고 며느리와 이혼을 해버렸거든요. 참 며느리에 계속되는 순환 시대였죠. 며느리가 하도 저질러 놓은 일이 많다 보니까 아들 녀석은 바로 이혼을 한 거였어요. 자기도 감당이 안 되었던 거죠. 아들 녀석은 이혼하고 나서 바로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여자한테 속아가지고 어머니께 모질게 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저 좀 받아주세요. 다시 저 아들로 받아주세요, 어머니. 너나 네 아내였던 애나 정말 뻔뻔하구나.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행동했는데 나한테 지금 다시 받아달라고 찾아와? 미안하지만 나는 너 못 받아준다. 네가 나한테 했던 행동을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더 용서해달라는 말
받아달라는 말 하지 마. 난 못하니까. 어머니, 그래도 저 어머니 핏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박에 내치신다고요? 그게 가능하세요? 왜 못해? 너도 했는데 내가 너한테 못할 게 뭐가 있어? 당장 나가라. 꼴도 보기 싫어. 다신 찾아오지 말어. 저는 얘기를 하다 보니 더 화가 나서 아들을 내쫓아버렸어요. 결국 그 뒤로 아들은 저를 다시는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길로 아들 녀석은 나가서 자기 애들하고만 살고 있다고만 들었어요. 간간히 딸하고는 연락을 하는 모양인데 딸은 자기 조카들이 불쌍해서 연락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제 손주들이 미운 건 아니기 때문에 손주들만 종종 집으로 불러다가 보고 있습니다. 아들 녀석은 상종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보고 참 무정한 엄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연을 쓰면서 아들에 대해서 쓴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며느리와 함께 얼마나 많은 수모를 저에게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는 아들을 보고 싶지 않고 볼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밖에 나가서 누가 자식이 몇 명이냐고 물으면 딸 하나만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 딸은 누구보다도 저를 아껴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위하고 딸하고 우리 외손주들하고 지내고 있는데 이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이제 안정을 취하게 되었죠. 무엇보다 사위가 집에만 있으면 적적하니 취미생활이라도 하나 가져보라고 권해주고 돈도 줘서 지금은 그림을 좀 배워보고 있어요. 노년에 무슨 그림이냐고 하겠지만 이게 마음에도 안정이 오고 스트레스가 확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림 그리는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얼마 전에는 사위가 그림 그릴 도구들도 다 사다 주고는 화방까지 꾸며줬죠. 제 방 한켠에 예쁘게 마련을 해줬는데 그게 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제가 며느리 복은 없었어도 사위 복은 이렇게 있어서 노년의 호사를 다 누리면서 지내고 있네요. 여러분,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등골 빼먹는 아주 파렴치한 짓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불법을 저지른 인간을 옆에서 보면서 깨달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뭔지 어렸을 때는 내 배 아파서 낳아서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평생 갈 줄 알았는데 자식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더군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자식은 정말이지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이용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조건 부모니까 자식한테 주기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녀로 내 아이를 키우고 계신가요? 그럼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될 수 있으니까요. 요즘 문제가 이런 마인드를 가진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것 좀 다들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도 사람이고 부모도 여자고 또 남자라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부디 제 사연을 들으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법,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위치와 자세를 잘 배우시고 훌륭한 자녀로 키워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도 남은 여생을 저희 딸과 사위와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여러분이 응원해 주세요.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